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의 변경록 이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가 될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는 설날 연휴를 끼고 있어서 주초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점진적인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 국면에 복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 좀 살펴보면요. 아까 크립토투데이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비트코인 캐시 재단이 12.5%의 마이닝 텍스를 걷겠다 하는 프로포절이 시장에 큰 뉴스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좀 뉴스 살펴보시면요. 12.5%의 마이너 텍스를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텍스가 이제 정부에서 부과하는 텍스 형태는 아니고요. 정부가 마치 원천 징수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텍스를 부과하고 나머지 수익을 주듯이 이 마이너들에게 마이너 수익이 100이라면은 12.5%는 원천 징수로 그 재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87.5%만 수익으로 주겠다 해서 텍스로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다시 기사 내용 좀 보시면요.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일종의 모듈 업데이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커니즘에 반영해서 비자발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의하지 않든 그냥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해버리겠다는 내용이고요. 6개월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얼마 정도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5%로 이 마이닝 텍스로 세금 거둔 내용들을 홍콩에 있는 기술사를 통해서 모아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캐시 재단의 어떤 기술 개발,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사실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유는요. 다시 기사 내용 좀 살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요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BTC.탑, 그다음에 엔트풀, BTC.com, 그다음에 VIBTC, 그다음 Bitcoin.com 5개가 주요 이제 해시레이트를 거의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로 집중화가 많이 돼 있는 재단입니다. 이 5개의 재단이 이미 일종의 밀실 합의의 형태로 합의를 다 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커뮤니티에 통보식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마이너한 마이너들, 작은 마이너들은 이 결과를 일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저항이 거세고요. 아까 크립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드포크까지 불사하겠다 하는 형태로 반발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마치 전체주의식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의 레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찬성하는 쪽 논리를 들어보면은 사실 더 난센스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더 많은 좀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글로벌 CCN에서 좀 보면요. 넌 디베이트 티어리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종의 중국식 과도 정치죠. 소수의 어떤 인플루언서들, 헤게모니를 쥔 자들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결정을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 옛날에 그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사회주의 정치 체제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받아들일 때 흑묘백묘론이라고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땡이야 효율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그 반박 근거까지 등장하면서 이 해당 프로포즈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의 시작을 보더라도 2017년에 이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 될 때 소위 말한 비트코인 코어 그룹이 있었어요. 이 비트코인 코어 그룹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주요 헤게모니를 다지고 있으니까 논의라든지 확장에 제한이 된다. 너무 그쪽에 그 어떤 핵심 그 어떤 주도권이 밀집돼 있다 하는 반발로부터 이 블록의 어떤 확장성, 블록의 그 규모에 대한 세큐리티 이슈 때문에 하드포크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역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똑같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비트코인 캐시 역시도 갖고 있는 재단이 소수의 결정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예.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이더리움의 비탈릭 같은 경우도 꼬집어서 너네가 똑같은 이론으로 사실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돼서 나왔는데 비트코인 캐시마저 똑같은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의 전체적인
전체론적인 일괄적인 어떤 마이닝 텍스를 도입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이게 설 연휴 때 해당 프로포절이 나오고 나서요. 워낙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오늘 새벽이죠. 비트코인.com, 러저버가 이끄는 비트코인.com에서 지금 하드 포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확대된다면 해당 이 찬성을 철회하겠다.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좀 냈어요. 사실 그 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철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하드포크 간다면은 모두가 공멸하는 형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하드포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은 자기네들은 이 합의했던 내용을 관철하고 반대하겠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분명히 뭐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좀 타협하는 안 정도로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 프로포즈를 내고 나서 그 다음 날 라이트코인이 거의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연이 아니고요. 라이트코인에서는 이 창립자인 찰리 리가 유사합니다. 이 100이라는 마이닝 수익이 걷어진다면 그중에 1%는 무조건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가 어떻겠냐 이런 프로포즈를 냈어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재단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숫자 자체는 12.5%보다 1%니까 적죠, 확실히. 지금 라이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12.5 라이트코인이니까 0.125 라이트코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이 전체 채굴자의 1% 수익을 걷다 보면은 그게 한 1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1년 라이트코인 재단에 쓰는 비용이 한 7배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당해서 결국 이 모았던 공공의 어떤 재원으로 라이트코인 전체의 어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쓰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와 다르게 자발적인 어떤 기부 형태를 제안해서 조금 더 시장의 동의를 좀 얻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구체적인 용처도 좀 밝혔어요. 지금 라이트코인은 갖고 있는 메인넷 그 코어 개발이나 윈블, 그 다음에 월렛 개발, 그 다음 전반적 그 마케팅 행사에 쓰이는 서밋 개최,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어덥션을 위해 쓰겠다 이런 식의 용처도 사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라이트코인은 작년에 사실 재단 개발자가 2명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재단의 재원이 이미 다 소진됐다. 이런 이제 루머에 많이 시달렸었죠. 실제로 찰리리가 직접 개발 이루어지는 동향도 업데이트를 했고요. 재단이 갖고 있는 재원이 최소 2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다 해명하면서 조금 이슈를 좀 잠재우긴 했지만은 재단 자체의 재원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런 제안을 프로포즈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두 재단이 동일한 제안을 동시에 냈다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하드포킹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주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라이트코인이 하드포크 할 때 하드포크를 앞전에 두고 해시 파워가 좀 집중되면서 가격 강세를 보인 적이 있다. 그걸 참고해 봤을 때 지금 4월 7일에 도래될 걸로 보이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대비해서 지금 해시파워가 좀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아마 해시파워를 따라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가장 큰 이유는 하드포킹 반감기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드포킹이 아니라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절반으로 감소한 수익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재단이 그 이후부터는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둘 다 결국 재단에 충원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프로포즈를 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1세대 코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지금 채굴 보상으로 채굴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에 대한 보상을 100이라고 받게 되면 그게 다 마이너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전체 생태계 내에서는 마이너 말고도 디앱 개발사도 있을 수 있고요. 지갑 개발사, 저희 같은 투자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이너 이외에는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공의 이익 생태계 확장되는 어떤 활동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마이너들은 마이닝에만 확정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에서 마이너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머지 순수한 개발자리나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떠날 요인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세대 이후의 코인들은 전체 블록 보상 전체에서 블록 보상이 나오면 일부는 마이너가 가져가고 일부는 공공의 재원으로 확보해서 전체 생태계를 키우는 데 쓰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보상이 아니라면 재단이 갖고 있는 리저브를 통해서 생태계 발전 기금을 이미 조성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1세대 코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에야 와서야 생태계 확정을 쓸 수 있는 공공의 발전을 위한 기금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그게 너무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요. 현재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나 어떤 제한된 수준은 합리적이라서 이게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논쟁이 제일 처음 벌어진 거는 작년에 EOS 사태 때 사실 제일 처음 벌어졌는데요. EOS는 이더리움 킬러로 알려진 3세대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EOS도 사실 마이너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블록 프로듀서라고 BP라고 합니다. 이제 BP들이 원래는 어떤 기술 개발도 하고 생태계 확장 노력도 해야 되고 어떤 어덥션을 위한 어떤 마케팅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을 인증하는 블록 생성 작업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블록의 생성에 대한 보상이 이 마이너 역할을 하는 BP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다 제외하고 오로지 보팅 많이 받아서 보상을 많이 받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에브리피디아라든지 양질의 기술팀들이 EOS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EOS 뉴욕이라는 한 노드가 그러지 말고 블록 보상 전체에서 마이너 역할을 하는 BP한테 보상을 주는 건 일부 떼놓고 나머지 일부 재원은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술 개발이나 생태계 확장을 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재원을 만들자, 펀딩을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EOS IO로 알려진 블록1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EOS 이후에 등장하는 3세대 이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레짐이 다 이미 짜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세대 코인들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고잉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지 저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국면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면요. 네. 리플 관련된 뉴스 제가 괜찮은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리플은 가격 결정 요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리플을 얼마나 공급하는지 이슈랑요. 시장에서 얼마나 당연히 필요로 하는 수요 이슈겠죠. 수요 이슈 크게 두 개인데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리플 사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이 옛날에 X래피드라고 하는데 지금은 ODL, Under Liquidity. 그러니까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리플을 얼마나 실제로 결제에 쓰는지에 대한 수요거든요. 근데 지금 이 ODA를 채용하고 있는 글로벌 어떤 거래소들이나 국제 송금 업체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확장하기 위해서 리플 재단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이머징 국가 중에 필리핀 페소 기준에서 이 ODA 결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멕시코 페소 기준에서도 이게 멕시코 최대 거래소거든요. 거기서 ODA를 통해서 국제 송금 결제에서 리플의 수요가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쨌든 시장에서 리플이 레짓하게 ODA를 결제할 수 있는 그 툴을 제공하고 그 결제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결제 대금만큼 리플의 수요는 100% 느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투자하는 수요까지 더해진 게 시장에서 리플을 필요하는 수요겠고요. 이게 이제 갈링스톤이 갖고 있는 이 XR, 갈링스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리플 모회사에서 매달 시장에 유동성으로 공급하는 공급량보다 높아지면은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이 조정이나 하락 국면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리 이 전체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가 펀더멘탈적으로 꾸준히 관찰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 보실 때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해당 기사를 따봤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요. 네. 테더사가 그 금에 기초화된, 금에 패그된 이제 토큰을 발행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과거에 2017년, 18년 경우에 이런 기사가 뜨면은 시장에 아주 폭발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은 꽤나 긍정적으로 이 뉴스를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기사 나고 나서 국내에서 이 기사를 번역해서 보도한 그 매체를 제가 못 봤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테더사는 대표적으로 USDT라는 이제 US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토큰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최대 회사죠. 지금 USDT는 글로벌 한 6위권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큰 회사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이 이 USDT 모델인데요. 제가 은행에 100달러 넣어놓고 이 100달러를 추종하는 USDT를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하면요. 어디 가서 쓰더라도 나중에 다 써서 갖고 오면 그 USDT를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은행에 있는 100달러 다시 찾아주기 때문에 가격이 스테이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모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이커다오 팀의 모델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화폐 100달러를 은행에 넣어놨잖아요. 대신에 법정화폐 말고 크립토커런시, 가상자산을 예치해 놓고 그 자산의 일부를 다시 가져가서 활용하는 형태. 두 번째 메이커다오 팀 같은 모델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 테라 같은 모델이 있는데요. 테라 토큰과 루나 토큰이 있는데 테라 토큰의 스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재단에서 이 테라 토큰이 뭐 개당 1,000원의 가치보다 높아지면은 팔고 낮아지면 다시 매수하는 이 리저브 자금을 통해서 이 리저브 자금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스테이블 가치를 유지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 루나 토큰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어떤 구성되는 생태계, 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는 수익 자금에 의해서 이 테라의 가치를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건 역시 USDT 방식이 제일 확실하고 기본적이죠. 그런데 이 테더사가 지금 이 발행했던 USDT 토큰만큼 USD 달러가 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진위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아서 4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죠. 최근에는 그 4개의 소송을 다 취하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해서 내겠다는 뉴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의 문제도 어려운 금을 예치해 놓고 그 금에서 기초화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거는 구구단 2단도 못 외우는데 9단 외워볼게 하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진위성,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얼마나 어떤 관리 감독 체계를 가지고 어떤 거버넌스로 이걸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 사실 이런 뉴스는 오히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테더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식의 급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향후에 이 4가지 소송의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미국에서 큰 하나의 소송을 테더사가 받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부담이나 그 어떤 감독 규정의 어떤 그 프레셔가 더 크게 올 수 있다. 원래 뭐 그 정부 규제 단체에서 규제하는 강도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USD 달러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근본위 제도에서 금이 패깅돼서 달러를 발급했는데 71년도에 닉슨 그 대통령이 불태한 정책을 선언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뭐 사실 금에 패깅되어 있지도 않고 달러 본위에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금에 패깅되어 있는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개 기업이 이걸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부로부터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저희한테 뭐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연내로 결국 테더의 소송 이슈는 다시 시장의 화두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규제,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정부 단체가 테더사를 보게 될 거고 그게 우리한테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연관해서 아까 그 전반부의 뉴스로도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거버넌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는 보도 자료가 설 연휴에 나왔었죠. 자, 이런 기사들이 다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 그 궤가 하나에 있는 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테더사 같은 어떤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일개 기업이 초국가적인 어떤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토큰이나 어떤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이걸 규제하기에는 그 속도나 그 범위를 뭐 어떤 특정 지을 수 없다 보니까 큰 어떤 글로벌 포럼에서 이 가이던스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WEF는 사실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하죠. 이 블록체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슈왑스 회장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미래 기술을 바꿀 뭐 10대 기술에 항상 블록체인을 넣으면서 그동안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주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던 주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이제 정부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규제화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마중물 역할을 결국 이 거버넌스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주려는 하는 걸로 보이고요. 4월 17일 아까 뭐 기술 협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는 우호적입니다. 예, 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 한 기술, 뭐 블록체인 관련된 유명한 재단이나 기술 개발사가 다소 뭐 챌린징한, 뭐 급진적인, 아주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겠다면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사실은 어쨌든 블록체인이 기업의 어떤 그 주요 서비스의 한 툴로서 BASS나 SAS 형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도화되는 툴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향이 맞다면은 그건 사실 호재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보스 포럼, WFS 이런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시도는 예전에는 호재였지만 사실은 더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더 사실은 더 그레이 영역을 확대하는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안별로 좀 판단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제가 첫 시간에 올해 블록체인 씬에서 제일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이다.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올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로 어떻게 이걸 풀어낼지가 올해 핵심입니다. 그래서 퍼미션드, 허가된 노드들이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와서 그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쓰일지가 올해 블록체인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컨소시엄 형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선행돼야 되는 게 거버넌스다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거버넌스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뭐 지난 1월 28일 날 이 페이스북에서 폴리시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헤드, 실제 부사장급인 이 단테 이사가 리브라 프로젝트가 글로벌 송금 업체들, 지금 과점 형태로 있는 글로벌 송금 업체들에서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버넌스 모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리딩하는 이사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유는요, 지난주 초에 그 보다폰이 그 리브라 연합체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처럼 이 연합체 안에서 그 거버넌스 카운슬 안에 있는 멤버들 안에서의 이해 상충 관계, 그 안에서의 보상 공식이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탈퇴할 겁니다. 신규 유치도 어려울 거고요. 이 안에 무엇을 주고받고 아레날이, 소위 말하는 아레날이 확실히 정해져야 해당 프로젝트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투자 자산으로 가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시장의 어댑션을 빨리 일으키느냐 하는 게 블록체인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난주 뉴스하고 주요 쟁점들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